박명희 작가 단편소설. 제목 신고래장입니다. 차가 심상치 않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그렁그렁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앓는다. 금방 숨을 뚝 멈출 것만 같다. 구두 끝으로 엑셀러레이터를 성마르게 달래본다. 고단한 숨을 몰아쉬며 마지못해 명을 붙이고 있는 차는 늙은 소처럼 오래도록 툴툴댄다. 이제 먼 길을 가기에는 힘든 나이가 되었으니 제발 그만 부려먹으라는 넋두리 같다. 기껏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배터리도 점검하고 아직 얼마간은 더 버틸 수 있다는 미션 오일까지 교환해 주었는데 또 투정이다. 벌써 2번 모델이 바뀐 구형 소나타. 제명이 주어지면 이렇게 제명을 살인다. 밤새 혹한을 치른 차 안은 마치 냉동고 속 같다. 구겨진 민홍지 같은 노친네의 볼 아래턱에는 솜털 같은 소름이 하얗게 돋아나 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만은 의연하다. 어깨도 허리도 반듯하게 펴져 여전히 꿋꿋한 자세다. 더 밭은 기침을 골골거리던 엔진이 겨우 숨 붙이는 소리를 낸다. 나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 숨이 커지기도 전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던 낭랑한 여자의 노래가 퍼져나온다. 라디오 스위치가 켜져 있었던 모양이다. 고물 자동차답지 않게 오디오 성능은 멀쩡하다. 노랫소리에 노친네 입가로 옅게 웃음이 퍼진다. 때 아닌 봄 노래가 생경스러운데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이 상황에 쉰내 풍기는 노랫가락이 정말 당신 귀에 들어갈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차 안을 떠다니는 이 노래가 노친네에게는 자장가인 눈치다. 75 나이답지 않게 그네의 가슴만은 이 낡은 차의 오디오처럼 아직 성한 모양이다. 이윽고 차 안에 훈훈한 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코트를 벗어 개켜놓으며 노친네는 차 안이 따뜻해져서 좋다며 또 웅얼댄다. 빙판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 시린 아들의 마음을 데워주려고 지어낸 억지였으리라. 슬며시 거두는 날숨 끝에는 할 일 없이 쓸쓸함이 한 줌 고인다. 나는 황급히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차창을 내린다.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핥힐 듯 달려든다. 나는 차라리 바람을 영접한다. 하늘은 땅끝까지 주저앉을 기세다. 곧 눈을 흩뿌릴 것 같다.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배웅 나온 아내는 멀찌감치 차갑게 굳은 얼굴로 서 있다. 몸은 이쪽으로 향해 있지만 시선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나는 선뜻 출발을 못하고 노친네를 본다. 한 번쯤 집을 돌아볼 만도 한데 그네는 담담하다. 하긴 돌아보았자 보이는 것은 공룡과 같이 거대한 시멘트 건조물 뿐이다. 가족들의 발걸음들이 눈에 밟히는 골목이나 손때 묻은 대문. 건너다 보이는 정원의 푸른 잔디. 정겨운 기와지붕. 그 옆에 켜진 외등. 하나같이 눈에 담아둘 풍경들이 이쪽에다 손을 흔들어 주지도 않는다. 지난 여름 아파트라는 곳으로 처음 이사왔기 때문에 이곳은 노친네와는 아직 정들고 말고 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차창을 열고 아내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한다.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바람이 마른 나무 끝을 훑는 소리다. 차 안까지 들어온다. 며칠 전 내린 눈이 하얀 먼지가 되어 자동차 앞 유리창을 맴돈다. 노친네는 아내에게 깍두기를 오늘 밤만 재우고 내일은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고 소리친다. 여전히 명령투의 크고 다부진 음성이다. 해마다 김장김치가 씌어질 때쯤이면 노친네는 대구 아가미를 잘게 다져넣고 깍두기를 담갔다. 글쎄 이 깍두기는 무가 얇아야 맛이 잘 배인다며 어깨를 웅숭그리고 물을 얇게 써는 노친네 손길은 세필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공처럼 정교했다. 아내의 입술이 달싹거린다. 소리가 안 나 도망가는 듯. 아마 말하는 아내의 귀도 그 소리를 잡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음성을 확연하게 들을 수 있다. 다녀오세요가 아닌.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일성에 노친네가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아내의 몸은 마술 지팡이에 닿은 듯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바닐라,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메론, 캐러멜 크런치, 커피, 초콜릿 무스, 아몬드, 36종류의 아이스크림은 오늘도 아내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것이다. 고속 촬영을 한 비디오 화면을 보듯 나는 아내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수화기를 들고 단축 다이얼 1번을 누른다. 아내는 점원들 출석을 그런 식으로 체크한다. 그러면서 발은 주방과 다용도실을 오가며 세탁기를 돌리고 식기세척기를 가동시킨다. 전날 주문받은 아이스크림 케이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이스크림이 종류대로 물량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없으면 언제 배달이 되는지를 알아보며 손은 화장을 시작한다. 포장용 드라이 아이스와 소프트 아이스크림 용기를 주문하라고 이르며 수화기를 놓을 때쯤이면 5분쯤 걸리는 화장도 거의 끝나간다. 마지막으로 붉은색 볼터치로 표정에 생기를 동그랗게 넣으면 출근 준비는 끝이다. 나의 퇴직은 결국 그렇게 아내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셈이었다. 평일이라 고속도로는 시원하게 뚫려 있다. 눈 내릴 확률 50%라는 일기예보가 나를 서두르게 한다. 그러나 백미러에 비친 노친네 얼굴은 평온해 보인다. 눈이 오시려나 하며 밖을 내다보는 기대에 찬 눈빛이 어린애처럼 천진하다. 모처럼 아들과 함께 나선 길이 진지하게 흥분되는 눈치다. 둘이서 그럴듯한 여행이라도 나온 줄 아는 모양이다.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은 아닐까. 엑셀을 밟은 내 오른발에서 서서히 김이 빠져나간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노친네는 한 달 전부터 떠날 준비를 해왔다. 그네는 맨 처음 당신이 지니고 있던 사진부터 정리했다. 농사로 살아온 옛살림의 사진이라야 몇 장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모아놓고 보니 꽤 되었다. 노친네는 심사위원처럼 지극히 엄격한 얼굴로 사진들을 분류해내었다. 결혼 전 아버지와 사진관에서 함께 찍은 약혼 사진이 아마도 노친네 생애 최초의 사진일 것이다. 그네의 고운 눈빛. 사진 속 처녀는 미래에 대한 은근한 믿음을 미소로 내보이고 있었다. 그 다음이 시골집 안방 파란 벽 끄트머리에 높다랗게 붙어있던 누런 결혼 사진이었다. 오래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셨던 아버지를 텃밭에 앉혀놓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 돌아가시면 영정으로 쓸 사진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이웃에서 카메라를 빌려 찍은 것이라고 했다. 그게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와 함께 찍은 사진도 나왔다. 사진은 갑자기 세월을 뛰어넘는다. 결혼과 함께 외국으로 간 누나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진들이 많아졌다. 미국과 독일에 사는 누나들을 노친네는 자랑하고 그들이 한국을 다녀갔던 때를 증명하려는 사진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다녀갔던 가족나들이 사진도 꽤 되었다. 에버랜드, 민속촌, 대공원, 최근에 찍은 롯데월드까지. 사진 속의 노친네는 하나같이 고개를 치켜들고 가슴을 뒤로 젖힌 도드라진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김없이 사진의 한가운데서 가장 넓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노친네는 키 175cm인 나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몸집이 만만찮아 그럴 것이다. 거기에 얼굴까지 커서 보기에도 가히 여장부같이 당당했다. 노친네 어깨죽지 아래서 초점 잃은 눈으로 서 있는 키 156cm에 체중 45kg인 아내는 금방이라도 소리 없이 쓰러질 것 같았다. 여자라면 본능적으로 카메라 앞에 배시시 보이려고 하는 표정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거기다가 두 아이들도 다 키가 작았다. 벽에 붙여놓은 키재기 앞에 아이를 세워놓고 눈금을 체크하는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옆에는 노친네의 거구가 볼썽사납게 서 있었다. 노친네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키를 민망해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리를 톱으로 잘라내고 싶은 표정이었다. 노친네는 우리 가족 넷이 함께 어울려 있는 원판 사진을 가장 먼저 골라냈다. 아들 녀석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니까 2해쯤 전이었겠다. 노친네가 정초에 절로 신년 기도를 드리러 간 틈에 아내는 가족 사진을 찍자고 서둘렀다.
사진 속 식구들은 일제히 억지로 바른 웃음도 어색하고 몸짓도 어설펐다. 스튜디오에서 처음 찍은 사진이라 더 그랬을 것이다. 유독 아내만이 배우처럼 익숙한 웃음을 얼굴 가득 담고 있었다. 삶에 가장 아끼고 싶은 순간을 행여나 놓칠세라 눈은 빛나고 입술은 야무지게 오므리고 있었다. 사진은 20호 크기의 캔버스에 인화되어 금빛테를 두른 액자 속에 넣어졌다. 그리고 거실 벽에 대단한 명화처럼 걸렸다. 사진을 보는 나는 마음이 좀 착잡했다. 사진이 그렇게 크게 나올 줄은 몰랐었다. 그 큰 사진 안에 어머니가 없었다. 우리 가족의 범위를 그 사진 안의 인물들로 한정한다는 아내의 시위 같긴 한데 나는 그 꼬투리를 잡아내지 못했다. 아내가 너무 흐뭇해해서 그냥 넘어가 주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아니, 무엇보다 소외당한 당신 자신이 그 사진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르는 채 해버린 것이다. 아내는 사진을 작게 인화해서 안방 탁자 위에도 놓고 자기 친정에도 보냈다. 겨우 10여 장의 사진만 골라내어 당신 보따리 속에 넣은 노친네는 나머지 사진들을 모두 들고 나갔다. 맨 끝동 우리 아파트 뒤에는 자풀이 우거진 공터가 있었다. 노친네는 여름 동안 그곳 한 귀퉁이를 채소밭으로 갈아 놓았었다. 그 이불 만한 땅도기 위에 쭈그리고 앉은 노친네는 사진들을 다 태웠다. 사진은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며 허공을 타고 올랐다. 타고 남은 검은재가 그 흘린 냄새가 풍기던 바람에 쏠려 어디론가 흩어졌다. 다음으로 노친네는 당신의 옷가지들을 내어놓았다. 대부분은 쓰레기로 버렸다. 당신이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져와서 평생을 장롱 속에서 잠만 자던 비단 호비불로 말려있는 모시까지 서슴없이 버렸다. 오래된 옷수거함이나 남사스럽기는커녕 Y구청 이름이 찍힌 마대만한 쓰레기 봉투에 토끼털로 안을 뗀 조끼를 구겨 넣으며 그네가 중얼거렸다. 최근 명절이나 생신 등 이름 붙은 날에 자식들이 마음먹고 해드린 호사스런 외출복들은 직접 들고 나갔다. 누가 입으나 한 가지. 제 필요한 사람 입으라고 노인정에 두고 왔다고 했다. 속옷과 일상복 몇 벌만을 꾸린 노친네는 마지막으로 오래전에 준비해둔 수의를 챙겼다. 윤달에 수의를 장만해 두어야 자손에게 좋다며 노친네는 이미 18년 전 당신의 수의를 손수 마련했었다. 동대문 시장까지 나가서 구하기 힘들다는 참한 삼배를 기필코 찾아내어 당신 손으로 마름질도 하고 바느질도 해서 배옷을 지었다. 삼배를 방 안에 펴놓고 치수를 맞추느라 그 위에 누워도 보고 팔도 대보고 다리도 재보는 노친네는 흡사 인형 옷을 만드는 아이들처럼 낭랑했다고 했다. 미리 수의를 만들어 두어야 자기가 오래 산다며 민망해하던 아내를 위로하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두어 번의 윤년이 지나도록 노친네는 아직도 건강하다. 이불보에 가지고 갈 이불을 싸놓자 옷장은 거의 비었다. 노친네는 옷장까지 청소 아줌마에게 주워버렸다. 바로 어제였다. 장롱이 놓여있던 자리를 빚으라는 아내에게 노친네가 말했다. 이 자리에다 우리 서령이 짐 들여놓으면 딱 맞겠다. 아내가 큰맘 먹고 해드린 자개장이 놓였던 자리는 크기도 했다. 허리디스크를 앓던 노친네가 10여 년 전 시골 살림을 파하고 서울로 처음 오시기로 했을 때였다. 아내는 인사동을 일주일 이상 뒤지고 다녔다. 9자 장롱 전면을 몽땅 물들인 듯 자개로 촘촘히 수놓은 장롱은 자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아내도 탐났다고 했다. 너무 비싼 값이라 노친네가 너무 큰 낭비를 했다고 곱게 보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네는 체면 없이 기뻐했다. 그걸 사들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게 감격했다. 그 성미에 맞지 않게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우리 며느리가 해줘온 거라고 자랑도 했다. 장을 어루만지며 대를 물릴 물건이니 아내에게 준다고도 하고 먼 장래에 손자 며느리를 챙기기도 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장롱뿐 아니었다. 아내는 기꺼이 노친네를 위해 안방도 내놓았다.
어른을 안방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 아내의 기특한 도덕관이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아내는 시어머니에게 못다 주는 정을 마음껏 베풀어 보리라 벼르고 있었다. 내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노친네는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었다. 그네는 딸 셋의 막둥이인 나까지 스무마지기 논농사로 버젓이 대학까지 교육시켜냈다. 그네가 한 일은 농사뿐만 아니었다. 소도 키우고 돼지도 길렀다. 겨울에는 그 동네 최초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채소도 가꿨다. 문중 계모임을 모아 푼돈도 다지고 돈도 불렸다. 내 새끼배 고를까봐 기나긴 겨울밤을 바느질로 메우는 노친네에게 친척들이 사람은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도 하는 것이니 당신 몸 아끼라고 하면 그네는 그렇게 대답했다. 친척들의 경고가 맞아들어 딸 아들이 다들 살만해지자 노친네 허리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젊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요추의 연골이 다 닳아버렸다고 의사가 고개를 내저었다. 그런데 노친네는 우리 집에 오시자 몇 달 안 가 그 병을 씻은 듯이 떨치고 나섰다. 노친네는 아내 덕분이라고 했다. 내 보기에도 그랬다. 아내는 병원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병원 등 좋다는 곳을 수소문해서 다 모시고 다녔다. 침이나 지압, 속뜸 뜨는 곳 등 소문난 곳은 안 가본 곳이 없었다. 벌침까지 맞았다. 하도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서 후에 다 나았을 때는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내는 노친네의 그 강인한 성품이 불치병도 이겨낸 거라며 나의 칭찬을 일축했다. 절소식은 잘 아시는가? 노친네가 근심스럽게 묻는다. 아들 나이가 50을 넘겼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다. 나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흐린다. 초행길이 아니었다.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지난주에 여행을 핑계 삼아 답사까지 다녀온 터였다. 다녀와서 마땅한 방이 있더라는 말도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고향인 충청도 서산밖에 모르는 노친네가 전라도 쪽이 좋겠다고 했을 때 나는 왜 하필 그쪽이냐고도 묻지 않았다. 그쪽은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었다. 내가 전주 쪽이 어떠냐고 묻자 그저 좋다고만 했다. 전주가 아닌 이 땅의 끝인 목포나 여수였다 해도 그네는 사람들이 당신을 모르는 곳이면 좋다고 했을 것이다. 절초입은 말 듣던 것과는 달랐다. 사철 미루나무 그림자가 잠겨있는 미나리꽝을 지나 공동묘지가 있는 고개를 넘어서면 갑자기 시야가 트일 것이다. 그리고 논이 바다처럼 펼쳐질 것이다. 아이들이 메뚜기를 잡으러 다니던 곳이다. 그 맞은편 나지막한 산이 오래된 친구 모습 같은 자락 아래 기대어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시골 외할머니처럼 아늑해 보이는 비구니들이 상냥한 절이다. 전주가 고향이라는 친구의 향수 어린 기억에는 객관적 사실보다 감상이 더 들어있었던 것을 내가 모르고 말려들었었다. 그보다 그 친구가 고향 떠나온 지 이미 30년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정작 그곳에는 미나리 꽝이니 공동묘지냐 하는 것들은 진즉에 밀려나 없었고 시야가 훤히 트인다던 논 대신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가로막았다. 보경사라는 절 안내 표지를 따라 큰 길을 벗어나자 곧 산길이었다. 공동묘지가 있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언덕은 고만고만한 집들이 들어쳐서 어느덧 산 사람들 차지가 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 누워자던 넋들은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 태양이 부드럽게 타면서 내려오는 하늘가를 바라보다가 나는 엉뚱한 걱정에 사로잡혔다. 저문은 겨울볕에 늦게 피는 갈대꽃이 저 세상의 넋처럼 희끗거렸다. 왕방울 눈을 부라리는 사천왕에게 금방이라도 뒷덜미를 붙들리는 환상에 쫓겨 나는 빠른 걸음으로 경내로 들어왔다. 절은 오래된 친구 같다던 친구 말대로 아늑해 보였고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 절답게 청결했다. 대웅전과 명부전 산신각 등이 막 화장을 끝낸 새색시처럼 단청을 곱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정갈해서 나그네에게는 오히려 낯이 설었다. 나는 뜰에 머뭇거렸다.
그냥 돌아갈까 생각도 했다. 부잣집의 누리끼리한 방에 천덕꾸러기 여동생을 맡기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 절에 놓친 내가 묵을 마땅한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별로 실망스럽지 않았다. 요사체가 좁아 새로 짓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대웅전 옆쪽에 아름드리 통나무 기둥 위에 지붕만 있는 건물이 보였다. 용화루가 활처럼 휘어 올라간 건물은 몇 달째 공사가 중단 중이라 주변의 스산한 겨울산 풍경만큼이나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내 눈길을 쫓아가던 스님은 요새는 불경기라 불사도 못해요 하며 묻지도 않은 대답을 했다. 스님이라기보다는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 같은 말투였다. 그냥 돌아서 나오려는 나에게 스님은 산 위에 노스님이 계시는 남자가 있는데 거기라면 방이 있다고 했다. 나는 막차를 붙잡으러 가듯 서둘러 그리로 향했다. 남자는 본사와 도보로 10여 분 거리에 있었다. 잎을 떨군 잡목들이 헝클어진 산길을 올라가자 오두막 같은 요사체를 끼고 있는 작은 절이 거기 있었다. 그리 높은 산이 아니었어도 산등성이에 세워진 남자는 서운함이라는 이름대로 구름이 그 허리를 비껴가고 있는 듯했다. 절에는 동안의 노스님이 앉아 계셨다. 오래 살다 보면 아기 시절로 돌아간다고 했던가? 얼굴이 아기처럼 해맑은 노스님은 시장하지 않느냐고 연달아 물어왔다. 그렇다고 한번 거짓말한 것을 되물리기는 더 어려워 본사에서 먹고 올라왔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 스님은 서울서 예까지 오느라 춥지 않았느냐며 또 물었다. 춥지 않소. 시장하지 않소. 말끝마다 노스님은 꼭 후렴을 붙였다. 춥고 배고픈 시절을 살았던 스님이라 그 걱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스님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했다. 작설차를 내오는 행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풍경 소리가 대답처럼 연달아 울리고 있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내 물음은 이내 맥이 빠진다. 춥기는커녕 모직 카디건이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만큼 실내 온도가 올라와 있다. 나는 대답도 기다리기 전에 입을 굳게 다물어 버린다. 세상에 그 많은 말들 중 한마디도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을 찾아낼 수가 없다. 절 이야기가 있은 후부터 우리 모자는 극도로 말을 절제하고 있었다. 속마음으로는 아마도 일생 동안 어머니와 나눈 이야기 양보다 열흘 사이에 더 많은 말을 했을 것이다. 부질없는 섣부른 위로, 결코 내보일 수 없는 회한,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입을 막았었다. 그래도 뭔가 말을 하려 하면 어머니의 눈이 나를 금지시켰다. 말하지 마. 아내도 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눈에 비치는 해를 가려주고 있었다. 자네 회사는 언제까지 쉰다고 했나? 침묵이 부담스러운 노친네가 또 묻는다. 내일까지 휴가라고 어제도 해드린 말을 잊었을 리가 없다. 차라리 퇴직한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는 잠시 생각한다. 그네에게도 이렇게 쫓아보내는 자식을 용서할 구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식을 생각하며 분노에 떨거나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마음이 시퍼래지면 당신이 더 불행할 것이다. 아무리 자신을 변명해도 나는 지금 허울 좋게 명예라는 이름을 빌어 나를 쫓아낸 회사 흉내를 가려난 내 어머니를 향해 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래도 아침이면 오피스텔로 어김없이 출근한다. 하는 일도 딱히 없지만 총무라는 직함만으로 떳떳하게 사무실을 점하고 있다. 몇 해 전 고교 동기 동창회에 총무로 임명되었을 때만 해도 된통 감투를 쓴 느낌이었다. 동창회 총무일이라는 것이 실속 없이 잔일만 많고 잘못하면 욕먹고 잘해보았자 본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왕에 맡은 일 잘해보자는 마음이 덕이 되었다. 동창회는 그때까지 대부분의 동창회가 그렇듯 사무실 따로 없이 동창회장의 개인 사무실을 이용했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장돌뱅이 신세를 면하자고 내가 제안했었다. 그동안 적립해둔 기금도 꽤 되었고
재력이 탄탄한 동창들 몇이 상당한 부조를 해서 무리 없이 지금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놓았다. 그 성실이 지금은 내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나뿐 아니라 요즘 나같이 쫓겨난 동창들의 사랑방이 되어버렸다. 내가 사랑방 주인격이 되었으니 그때는 마지못해 떠맡았던 총무 일도 이젠 감지덕지하며 해내고 있다. 개간이긴 하지만 동창회지도 만들고 동창명부도 다시 만들고 모두 퇴직 후에 한 일이다. 아내는 처음부터 나의 퇴직을 노친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우겼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랬다. 아내는 항상 합리적이었다. 아내가 옳았다. 어쩌다 한 번쯤 불평을 하고 싶어도 똑똑한 아내가 방어할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입안으로 꿀꺽 삼켜버린 불평은 식은 밥덩이처럼 모굴대를 넘어가지 못했다. 나는 늙은 어머니를 둔 죄로 아무런 항변을 못하는 것이다. 내게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 합리를 뒤집는 강압이 통했었다. 그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가장이라는 이름의 권위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이치를 퇴직 후에야 뼈아프게 깨달았다. 제때 생활비를 내놓고 가족들 각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학비와 과외비를 조달해 줄 수 있고 하는 가장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가장이란 늙어 힘잃은 짐승처럼 가족 주변만을 슬슬 맴도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직 내 마음은 더럽게도 시퍼런 청춘인데 말이다. 아들의 배신과 실직, 그 둘 중 어느 것이 노친네에게 덜 충격적일까? 선택할 수 있다면 노친네는 주저없이 자신이 배신당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내 쪽에서도 한쪽 끝에 간신히 엉덩이 들이밀고 지내던 내 자리에서 그나마 밀려나 세상 밖으로 추방당한 꼴을 누구보다 어머니 당신에게 내보이기 싫었다. 아들이 직장에서 정년도 되기 전에 쓰레기 취급받는 꼴은 오래 살아 자식들 거중 눈꼴 보이는 것만큼이나 욕되는 일일 것이다. 내가 퇴근할 무렵 노친네는 어미 떨어진 새끼 새처럼 문가를 어른거린다고 했다. 아내는 노친네 그 모습에 진저리를 쳤다. 무슨 노인이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리 아들에게 집착하느냐는 것이었다. 자기 손 안에 쥔 보석처럼 아들을 집요하게 놓아주지 않는다고 비웃기도 했다. 아내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친의 정이 항상 내게도 훈훈함만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소화하지 못할 음식을 무턱대고 떠먹이는 것만큼 딱한 일이었다. 원하지 않는 정을 받기만 해야 하는 입장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것인지 아내는 모르는 것이다. 아내라고 노친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꼭 그만큼 그네에게 적이도 갖고 있었다. 증오와 연민, 연민과 적이. 노친네에 대한 아내의 감정은 단 두 가지뿐이었다. 단순히 밥 짓고 청소하는 집안일조차 노친네 손에 잡히면 아내는 굴욕을 느꼈다. 자신이 노친네가 누르는 단추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다고 했다. 아직도 아들을 자신보다 더 가까이 하려는 노친네를 보면 아내는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때마다 쌓이는 증오를 아내는 얼굴 안쪽에 감췄다. 노친네는 아내의 무표정이 못마땅했지만 대놓고 책할 꼬투리가 되지는 못했다. 노친네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미웠다. 무표정은 미움을 가리는 갑옷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다 보면 아내는 자신이 대단한 가해자라도 된 듯한 죄의식에 사로잡혔다. 지금 오히려 노친네가 불쌍해졌다. 솔직히 아내 보기에도 노친네 행동에 잘못은 없었다. 딴에는 자식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당신 주장이 강하다 보니 아내의 미움을 산 것이었다. 아내가 노친네와 말을 섞지 않게 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가 노친네 병을 낫게 해주고 난 다음부터였다. 아내에게만 의지했던 노친네는 병이 회복되자마자 당신의 그 부지런함을 되찾았다. 그와 동시에 당신의 오지랖을 펼쳤다.
집안 곳곳 살림살이 구석구석 식구들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보살피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내에게는 곧 참견이었다. 노친네는 당신이 살아오신 방식대로의 삶을 아내에게 강요했다. 마침내 아내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내가 존경했던 노친네의 강인함, 부지런함이 이젠 아내를 견디지 못하도록 들볶고 있었다. 아내는 힘없는 노친네를 봉양할 수는 있어도 심신 좋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는 어렵다고 대놓고 탄식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노친네를 마음에서 몰아내게 된 계기가 있었다. 주방에서였다. 아내는 부엌칼을 사용하지 않았다. 가위로 그 일을 대신했고 정필요하면 작은 과도를 사용했다. 그게 노친네 보기에는 깔끔하지 않고 게으른 행동이었다. 노친네는 당신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튼실한 부엌칼을 구해왔다. 대장간에서 만든 시커먼 무쇠칼은 요즘 서울에서는 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내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고 노친네는 반대했다. 아내는 그때까지도 칼 없이 음식장만을 잘 해왔다고 했고 노친네는 그래서 상차림이 정갈하지 못하다고 했다. 솔직히 가위로 자른 김치가 볼품 있을 리 없고 과도로 썰어놓은 무가 모양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아내는 부엌칼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 6살 때 자기 어머니가 부엌칼에 찔려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 강도에 의해 섣불리 비명을 지른 엄마 목에 꽂히던 무쇠칼은 오랫동안 아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그때가 언제라고. 지금 세상에 부엌칼을 못 쓰냐고. 노친네는 아내의 감정을 무시했다. 그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 만큼 섭섭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억세게 핥힌 느낌이었다. 어머니 없이 서럽게 자란 자신의 지난 세월, 시어머니가 감싸주기는커녕 무시하고 나선 것이다. 아내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절대로 친어머니 대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노친네는 노친네대로 할 말이 많았다. 나의 머릿속에는 수직 2등분된 텔레비전 화면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노친네의 엄격한 얼굴과 아내의 짜증스러운 모습. 아내는 차츰 웃음을 잃어갔다. 몸도 말라가고 표정은 말려놓은 서리꽃처럼 하얗게 굳어져 버렸다. 어느새 시어머니를 몰아낸 아내의 일그러진 모습이 화면을 독차지했다. 아내의 비명이 떠다녔다. 어머니가 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분란이 나면 나만 가해자가 될 테죠. 실제로는 어머니가 나보다 2배는 힘이 좋은데도 말이죠.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내 생활은 없어졌어요. 부모님 앞에 서면 나는 바보가 되어버려요. 내가 지금껏 받아온 교육이나 내가 지녔던 가치관, 길들여온 문화나 정서까지 어머니는 몽땅 무시하고 말아요. 어머니는 나라는 여자를 전자동 세탁기에 넣고 전속력으로 휘두르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효도라는 굴레 속에 묶여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진 본성과 배치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건 폭력이에요. 아래로 흐르는 물을 역류시키는 거라고요. 달걀처럼 쉽게 부서지는 아내의 예민한 감성과 바위 같은 노친네의 무딘 뚝심. 항상 상처받는 쪽은 아내였다. 아내는 나에게 차츰 호소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해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일체 고부 사이의 일을 모른 채 했다.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두 여자들의 얼굴을 대하면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결국 자연의 법칙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침식할 수밖에 없었다. 노친네는 끝내 이겼다. 여전히 자기는 이 집안에 절대로 필요한 어른이었다. 아내가 미처 못한 설거지를 하면서 노친네는 자신을 누구보다 대단히 관대한 시어머니라고 자부하고 혼자 흐뭇해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말끔히 치워진 부엌을 보며 자신의 게으름을 노친네가 그런 식으로 나무란다고 느꼈다. 장작개비처럼 말라가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노친네는 더 일을 넓혀갔고 그만큼 아내는 더 표정을 잃어갔다.
그날 우리 부부는 호화로운 저녁을 먹었다. 강 위에 학처럼 내려다 보이는 워커힐 프랑스 식당. 남보기에는 신선처럼 앉아 있었다. 검은 투피스 차림에 와인 색깔의 립스틱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 화장이 자신의 시름을 지워보기 위한 헛된 시도라는 것을 곧 눈치챈다. 술이라도 취해보고 싶다든가, 바람둥이 남자를 만나 연애라도 하고 싶다든가, 아무나 붙잡고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다든가, 아니면 뒤지게 맞아도 좋았다. 아무튼 자신을 학대하고 싶을 때 아내는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휘황한 조명 아래서도 아내의 표정은 빙하에 부는 바람처럼 황량했다. 아내가 주문했다. 달팽이 전체 요리에 새우 칵테일. 그리고 프랑스산 보졸레 와인이 병째 나왔다. 송이버섯 수프. 바닷가재 요리가 이어졌다. 송아지 등심을 얇게 저민 고기는 혀에 부드럽게 감겼다. 어쩌면 몇 년 만이었을 것이다. 아니, 돈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비싼 식사는 우리가 만난 후 처음이 아니었나 싶었다. 후식으로 커스터드 푸딩까지 말끔히 먹어치운 아내는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했다. 곧 잘 시간인데 커피가 너무 진하지 않냐고 내가 묻자 아내는 대답 대신 자기가 서령이를 데리고 나가 살겠다고 선언했다. 부부 사이의 별거가 아니고 형편이 좀 곤란한 부부들처럼 따로 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머니 건강이 나빠져서 몸을 못 쓰게 되면 그때 들어오겠다고 했다. 요구하는 아내 태도는 돈을 버는 여자답게 당당했다. 퇴직금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물색하러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를 아내에게 다 맡길 생각은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보니 그곳에서 전직 중소기업 전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했다. 아이스크림을 사고팔고 포장하고 가게를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하는 일은 아내와 아가씨 2명, 그리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학생이면 좋겠다. 퇴직 후 아내와 나는 이것저것 궁리가 많았었다. 아내의 선배 주선으로 믿을 만한 브랜드의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슬아슬한 행운이었다. 동갑인 아내는 나보다 나의 퇴직을 더 편하게 받아들였다.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담담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녀 마음속에 할 일 없이 쌓이는 걱정을 나는 쫓아낸 회사에 대한 울분을 털어놓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 회사가 내가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것처럼 아내는 사장을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거침없이 몰아붙이기도 했다. 어디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온 어린 자식 감싸듯 그녀는 나를 옹호했다. 그러고는 머슴살이에서 풀려난 거라며 나에게 축하의 약속까지 해주었었다. 생활력이 없는 노예에게 해방이란 곧 보호자를 잃은 어린애와도 같은 심정이었던 것을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나는 직장 이외의 다른 세상에서 살 자신이 없었다. 그 직장 덕에 그동안 우리 가족을 탈없이 부양할 수 있었는지도 몰랐다.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차리는 데 있어 생각보다 자금이 더 들었다. 장사는 우선 목이 좋아야 했다. 권리금이 내 상상을 초월했다. 투자하는 만큼 많이 벌린다는 말을 믿고 무리한 것이 권리금만으로 퇴직금을 거의 충당했다. 사실 가게 자리를 구하다 보니 그 돈은 돈도 아니었다. 세상을 대단히 잘못 살아왔다는 자책이 골수에 박혔다. 거기에 시설비도 솔찬았다. 그동안 아내가 저축했던 돈은 자취 없이 퍼부어졌다.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빚을 얻어 보증금을 충당했다. 말처럼 장사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대로 장사는 잘 되었지만 빚을 다 갚을 날은 까마득했다. 아내는 은행 이자를 낼 때마다 우울해했다. 누군가에게 그 돈을 갈취당하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아이스크림 몇 배, 아니 몇천 스푼을 퍼담아야 이자 돈이 되는 줄 아느냐고 나에게 탄식하듯 물었다. 아이스크림을 용기에 퍼담다가 아내는 한 달 이상 심한 어깨병을 앓기도 했었다.
새삼스럽게 자본의 악순환을 말하기도 했다. 결국 집을 줄이기로 했다. 오래된 우리 집은 여기저기에서 탈도 부렸고 살기에도 불편했다. 집을 팔아 밥벌이를 하는 것은 팔다리를 자르거나 피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것만큼 비참했었다. 집을 정리한 후 가게 근처 아파트로 옮겼다. 노친네에게는 순전히 아내가 부업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걸로 해두었다.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방 4칸 아파트를 살 수 없었다. 나는 전셋집이라도 큰 아파트를 얻자고 했고 아내는 펄쩍 뛰었다. 내가 퇴직했을 때도 흘리지 않던 눈물까지 흘리며 늙어 집까지 없어지면 거지꼴 된다며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그 강경한 정색에 언뜻 어머니의 번듯한 표정이 겹쳐졌다. 욕하면서 담는다더니 내 퇴직이 아내를 차츰 놓친 내의 옛날 모습으로 동화시키고 있었다. 억척스럽게 변해가고 있다는 표현이 옳았다. 우리 새끼들 굶기면 어떡해? 못 가르치면 어떡해? 손끝 머리끝마다 절약이 베어 그 말을 후렴처럼 되풀이하는 아내의 머리끝에는 돈이 언제나 매달려 있었다. 아내는 노친네와 딸에게 함께 안방을 쓰게 했다. 고등학생인 딸은 어차피 과외다 자율학습이다 해서 잠 잘 시간에야 돌아왔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대학생인 아들 아이도 군에 입대할 거고 결혼할 거고 나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노친네도 흔쾌히 허락했다. 서령이를 한 방에 데리고 있으면 자기도 심심치 않을 거라고 날 안심시켰다. 서령이도 처음에는 별말 하지 않았다. 불행은 항상 예기치 않은 곳에 싹트는 법이었다. 서령이 독서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돌아오기 시작했다. 막상 생활해보니 할머니와 방을 같이 쓰기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작은 방에서 더 여럿이 살아왔다며 딸의 말을 무시한 채 했다. 독서실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새벽에야 돌아오는 서령이의 얼굴은 날로 노랗게 떠갔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며 먹는 것도 점점 줄었다. 아내 안달도 늘어갔다. 나의 시름도 쌓여갔다. 애가 저러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좀 순하시기나 하면, 체구나 좀 작았으면, 음성이나 좀 작았으면, 쥐 죽은 듯이 계셔주면 좀 좋아? 노친네가 다해가는 고목이 억세고 굵은 뿌리를 내뻗고 있었다. 그 발치에서 연두빛 새잎을 내밀며 살아보겠다고 막 돋아나던 풀잎이 완강한 고목의 뿌리에 제 빛깔을 잃어가는 형세였다. 서령이의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내도 아내지만 곧 고3이 되는 서령이 자신이 더 안달했다. 노력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생활 또한 성실해서 부모로서 달리 요구하고 할 것도 없는 아이였는데 실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잖아도 약한 몸에 입시 공부에 쪼그라든 아이의 얼굴은 반쪽으로 줄어들고 걸핏하면 눈물을 질질 짰다. 아내는 서령이 밤에 밖에서 자고 오는 것을 노친네에게 숨겼다. 딸아이가 자율학습이나 과외 공부로 늦게 다니는 것도 할머니는 못마땅해하는 터였다. 하루 이틀은 노친네 눈을 속일 수 있었다. 서령이 늦게 귀가해서 노친네는 초저녁잠이 많았으므로 잠을 잔 걸로 했다. 새벽에는 과외를 하러 갔다고 둘러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벽잠이 없는 노친네를 오래 속일 수는 없었다. 일주일도 못 가 탈로가 나고 말았다. 계집애가 어디서 바깥 잠을 자고 다니냐. 마침 동도 트지 않은 새벽. 나는 노친네 호령 소리에 잠이 깼다. 아내가 미처 잠이 깨지 못해 눈가림을 해주지 못한 것이다. 아마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령이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노친네가 딱 부딪힌 모양이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서령이의 대답은 당당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사색이 되어 일어났다. 공부하고 왔다는 서령이의 앵돌아진 대답. 집 두고 밤에 계집애가 어디서 공부하느냐는 노친네 불호령. 할머니가 밤늦게 불을 못 켜게 했지 않느냐는 손녀딸의 대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공부 습관을 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힐난. 지금껏 길들이지 않은 습관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는 외침. 네 애비는 어렸을 때부터 길든 공부 습관을 너는 왜 지금껏 들이지 못해냈냐는 탄식. 아빠와 나는 생체 리듬이 다르다는 고함.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코 놓친 내가 이길 것 같지 않은 싸움이었다. 어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위력이 없었다. 신세대 아이들의 합리성 앞에 권위만 앞세운 윤리는 실로 무색했다. 그대로 두면 서령이 할 말 못할 말 모두 노친네에게 쏟아 부을 것 같았다. 실제로 노친네 음성은 작아지고 서령이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다. 자기 방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라고 했던가. 방은 서령이 자신에게는 빵만큼이나 중요한 거라고 했었다. 나 혼자만의 공간이 없는 것은 한순간도 쉴 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뱉었었다. 사면이 완벽하게 가려진 내 방 안에서만 나는 편히 쉴 수 있어요. 그 안에서만 내 사색이 발휘되어 나 자신의 정체를 찾을 수 있다고요.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 가래침 뱉어내는 소리, 잠꼬대 소리를 들으면 들어오기 싫어요. 새벽에 깨어나서 염주를 들고 앉아 주문 같은 걸 웅얼거리는 할머니 옆에서 잠이 들기 미칠 것 같아요. 아내는 잠자코 있었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서령이에게 내심 박수를 보내며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고 응원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내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노친네 권위를 딸이 대신해 통쾌하게 복수해 주기를 바라는지도 몰랐다. 서령이를 부르며 뛰어나간 아내 음성은 내가 듣기에도 노기로 가득 차 있었다. 너무 큰 소리에 놀란 것은 서령이보다 노친네였다. 할머니에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마음속으로 자제를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어? 하는 서령이의 앙칼진 음성과 전연이 애비한테 무슨 되먹지 못한 행동이냐는 노친네 노성이 들릴 때 인내심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다. 나는 어느 사이 서령이의 뺨을 때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할머니의 노성은 서령이의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눈시울 가득 눈물을 담은 서령이의 눈이 나를 응시했다. 불타는 분노를 담았다고 생각하던 내 눈은 어쩌면 끔찍한 공포와 비굴한 원망을 담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순간 서령이는 집을 뛰쳐나가고 아내가 그 뒤를 따라 나갔다. 놓친 내가 침통하게 말했다. 오냐, 내가 너무 잘못 키웠다. 거지같이 애비한테. 놓친 내는 당신이 손녀딸에게 당한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보기도 아까운 당신 아들에게 콩만한 손녀딸년이 대들던 사실만 자꾸 되씹었다. 그러나 내 눈 안에서는 뺨을 맞았던 서령이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만 계속 밟혔다. 아내는 몇 잔 마신 포도주를 핑계 삼아 놓친 애를 미국과 독일에 사는 누나들에게 계시게 하자고도 했다. 그렇게 눈치 없지 않았다. 알아요.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당신 아내 자리를 포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참아왔어요. 이 연세의 노인네를 미국 누나에게 보낼 수 없겠죠? 그러니 내가 나가는 수밖에요. 나는 방을 얻으러 다니는 아내를 막지 못했다. 서령이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기는 나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다.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딸의 행동이 아무리 옳지 않았어도 그렇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가족 사이의 위계 질서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도덕이나 상식, 때로는 질서 없는 우선순위 같은 것이 묵시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 각자의 편의를 양보해 왔다. 맛있는 비싸고 귀한 반찬은 곧 고3이 되는 딸아이에게 내주었다. 그 다음이 대학생인 아들이었다. 그 다음이 나 정도 될 텐데 그걸 아내의 재량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 장사를 해 돈을 벌어오면서부터 경제 능력이 없는 나와 아이들의 순위가 조금씩 바뀐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아내 머릿속에 노친내가 떠올랐다. 그 며칠 후 이번에는 아내 대신 노친내 앞에 불려갔다. 이제는 염색조차 할 수 없는 노친내 머리는 비벼 빤 오래된 하얀 무명처럼 힘없고 숱도 알아보게 성그러져 있었다. 당신 얼굴에 잣나무 뿌리처럼 번져있던 주름살이 화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여리고 작은 새가 힘을 잃으면 애처롭게 보이지만 힘세고 강한 깃털을 유장하게 펄럭이던 큰 새가 날개를 펴지 못하자 더 비참하게 보였다. 내 가슴 한 끝이 예리한 칼날로 저미는 아픔이 몰려왔다. 그러나 나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 그즈음 아내에게 들었던 나의 연민은 차츰 노친내에게로 옮아가고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아내는 일을 시작한 후 노친내 일을 몽땅 빼앗아 버렸다. 사자의 발톱을 뽑아버리듯. 물론 그건 노친내를 편히 모시겠다는 핑계를 달고 있었다. 아파트로 옮긴 후 노친내는 기꺼이 살림살이를 맡았다. 아무리 당신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노친내가 빨래하고 청소하는 모습은 나 역시 편치 않았다. 그러나 노친내는 아내의 일을 덜어주는 자신을 스스로 대견스러워했다. 그게 생색으로 보였는지 아니면 내 눈치가 보였는지 아내는 집안일을 몽땅 가전제품으로 대체했다. 노친내가 허리다리 아파가며 종일하던 일을 건조까지 맡아주는 전자동 세탁기와 식기세척기, 그리고 청소기가 한두 시간 만에 해결해냈다. 아내는 그렇게 노친내 도움을 철저하게 거절했다. 노친내가 주장하는 물세, 전기세는 1년 가보아야 파출부 하루 이틀 품삯에 지나지 않고 노친내 허리 아프시면 물리치료 한 번 값도 안 된다고 일렀다. 그네의 길을 죽였다. 그 말은 옳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항상 옳았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아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 얼굴에 영영 없어져 버린 줄 알았던 활기가 살아난 것이다. 잠자던 미라가 깨어난 것처럼 아내 얼굴에 피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니 미라는 노친내가 없을 때만 눈을 떴다. 아내의 무표정이나 침묵은 오직 집안에서만, 그것도 노친내가 계실 때만 그랬다.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아내는 예전에 자기 모습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져 버린 나는, 자신도 모르게 힘이 있는 아내를 의지하던 나는, 역시 좀처럼 자신의 자리를 좁힐 줄 모르는 노친내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었다. 노친내는 유자를 곱게 썰어 만들어둔 유자청으로 차를 타서 내놨다. 내가 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그네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이 기거할 절을 알아보라고 일렀다. 노친내는 끝내 방 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끓어올랐다. 그 나이 아들 두고 어딜 가느냐고 역정만 내고 들은 신용도 하지 않았다. 걷잡을 수 없는 자괴감도 잃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기는 했다. 아니,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아내에게 그 말을 당장 옮기지는 않았다. 저녁마다 노친내는 농구공 사달라는 사내아이처럼 절에 가겠다고 보챘다. 그리고 돌아서면 아내가 학교 앞에 월세방이나 얻는다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정성을 들였다. 그리고 서령이는 이제 할머니 앞에서 내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친내도 더는 참견하지 않았다. 대신 저를 알아보라고 빚쟁이처럼 독촉하기 시작했다. 차츰 나는 손을 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노친내를 말릴 처지도 못 되었다. 아내도 딸도 이미 내 손 밖에 있는 것을, 오히려 내가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저를 알아보는 동안 아내는 예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가면이었다. 묵비권처럼 편리한 탈바가지였다.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좋다 나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지켜만 보면 되었다. 빈말로나마 말리는 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가 미웠다.
발로 저만큼 차버리고 싶을 만큼 흠이 없이 자란 여자가 본데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독한 여자 같았다. 무섭기도 했다. 이 다음에도 너도 며느리에게 똑같이 당하라고 속으로 저주도 퍼부었다. 그 모든 심사를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나는 다른 핑계를 잡아 역정을 냈다. 반찬이 성의가 없다든지 세탁기로 빨아 와이셔츠 컬러가 구김이 같다든지 화를 낼 꼬투리는 얼마든지 있었다. 역정을 내다 보면 손에 잡히는 집안 살림살이들도 다 던져버리고 싶었다. 놓친 내 성품이 너무 강하고 완벽해서 숨 쉴 틈을 찾지 못해 질식할 것 같다고 아내가 핑계를 댔지만 만약에 놓친 내가 그 반대의 허랑한 성품이었다면 아내는 그런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웠지만 결국 아내는 산속에 있는 놓친내를 우리 부부나 자식과 똑같은 가족의 자리에 놓지 않았던 것이다. 가족 사진 속에 놓친내를 빼돌렸을 때처럼.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에게 역정을 내므로써 나만은 아니라고 발뺌을 해보고 싶은 어리광대 짓에 불과했다. 절로 자리를 피해 주시려는 놓친내가 과연 현명하다는 생각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차창으로 내려앉는 눈발은 이제 좀 가늘어졌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차들은 여름밤 하늘의 기라성 같은 불빛을 길 위에 수놓으며 서다가다를 반복하고 있다. 언덕 아래로 아파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어둠에 묻혀있을 건너편 숲을 본다. 그러나 숲은 형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도 보경사가 있을 어둠에서 장경등이 반짝거리며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 불빛은 언제 어디서 보아도 따뜻하고 거짓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서운한 불빛까지 찾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나는 이 눈 속에 서운함이 곧 묻혀버릴 것 같은 조바심이 인다. 실로 몇 시간 만인가 2시간 반 거리를 10수시간 넘게 눈을 헤치고 왔다. 금방이라도 고물을 길 위에 부려놓고 서버릴 것만 같던 이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같다. 아침에 집을 떠나온 기억이 몇 년 전 일처럼 아스라하다. 미상불 말썽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서울을 떠난 지 1시간 조금 지나면서부터였다. 천안을 지나올 때 비키던 눈이 대전 가까이 가보니 눈보라였다. 차가 움직이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 호남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사정은 더 나빠졌다.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다시피 했다. 논산을 지나친 지 한참 뒤였다. 갑자기 차가 그렁대며 기침을 내뱉는다 싶더니 금세 숨을 멈춰버렸다. 수없이 시동키를 돌려보았지만 엔진은 아예 맥박을 놓아버린 뒤였다. 뒤에서 빵빵대며 보채는 차들에게 쫓기며 하얗게 입김을 피어올리며 갓길로 차를 밀어놓는 동안 눈보라는 눈을 헤집고 칼바람은 뺨을 도려낼 듯이 덤벼들었다. 내 몸은 순식간에 눈사람이 되어버렸다. 급히 나오느라 외투도 벗은 채였다. 먹빛 어둠이 사방을 채우기 시작했다. 무자비한 칼바람이 밀려 허공중으로 쫓겨다니던 눈은 추락하지 않으려 허둥대다 결국 낮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불처럼 덮어버렸다. 산과 들, 내 다리, 그리고 거리 위 이정표 위에는 하얀 상복을 덮어 씌워왔다. 겨울의 추위에 입술 터지고 바람에 몸살 앓는 땅의 아픈 흔적들도 교묘하게 위장했다. 모든 생명을 가호하는 차가운 흰 빛으로. 그래도 나와 같은 차종을 몰고 가던 똘똘한 젊은이를 만나서 얘까지 올 수 있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는 보닛을 열고 펜벨트가 끊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수라도 생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뛰어가더니 스타킹을 얻어왔다. 펜벨트 대신 그것을 엔진에 걸어주니 신통하게도 차가 움직였다. 미심쩍어하는 나에게 그 친구는 전주가 아니라 광주까지도 갈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다. 그러고는 뒤트렁크를 자기 것처럼 뒤지더니
스노체인을 찾아내 차바퀴에 감아주었다. 그는 내가 내미는 얼마간의 사례금도 거절하고 착한 아이로 돌아가는 어린애같이 기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차 안으로 돌아오자 노친네는 버려진 보퉁이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코트를 벗은 노친네 몸은 뜻밖에도 작았다. 내 한 팔로도 넉넉하게 감싸 안을 만큼. 걱정을 내려놓고 잠이 든 노친네 모습은 삶을 놓아버린 듯이 무심했다. 어쩐지 그네가 내 어머니 같지가 않았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가슴을 안아주고 싶었다. 어쩌면 그녀가 꿈속에서도 놓지 못했을 수많은 걱정, 수많은 기도, 수많은 회한까지 몽땅 안아서 녹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그네를 잠에서 깨우기가 못내 미안했다. 아마도 노친네에게는 잠을 잘 때가 가장 편안한 때일 것이다. 나는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선다. 반대 차선에서도 차들이 밀리고 있어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다. 여기가 공동묘지 자리 근처 같다. 저 멀리 불빛이 비치는 곳이 보경사라고. 그 위로 별처럼 보이는 불빛이 어머니가 묻게 될 서운한 불빛일 거라고 어머니에게 말해주려다가 나는 입을 다문다. 뒷자리에서는 아까부터 인기척이 없었다. 또다시 잠이 드셨나 싶다. 돌아보면 확인될 일인데 나는 백미러만 힐끔거리고 만다. 슬며시 뒤를 돌아보다 나는 끔찍해서 튕기듯 시선을 돌린다. 살아있는 동물을 발견한 느낌이다. 수리부엉이의 눈처럼 형형한 빛을 내뿜고 있는 어머니의 눈길과 마주쳐버린 것이다. 그러나 나 하나만 바위처럼 믿고 앉아있는 노친의 표정은 철들지 못한 아이같이 무연하다. 언덕을 숨차게 올라와 놓고도 차는 앞뒤 차에 꽉 막혀 움직이지 못한다. 바람은 차츰 기세를 죽이는가 싶다. 잿빛 허공을 난무하던 쌀아기 같은 눈들이 이제는 저항 없이 땅으로 내려앉는다. 지그시 숙명을 견디는 여인네처럼 조용한 몸짓은 서운함 다 와가냐고 차 안에서 시커멓게 고여있는 침묵을 놓친 내가 먼저 털어낸다. 그네는 내가 힘들게 좌회전을 하는 동안에도 창문에 눈을 바짝 들이대고 보경사 불빛만 따라본다. 여행지에 온 어린아이 같은 천진한 몸짓이다. 차가 밀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펜벨트 대신 걸어둔 스타킹이 이쯤에서 툭 끊어져 주었으면 싶기도 하다. 여기서부터는 비포장도로다. 차들이 뜸하게 다니는 서운함 눈길이. 온전히 우리 차지다. 어머니 심심하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곧 모시러 올게요. 불공 다니러 온 사람이 심심할 새가 어디 있단가. 1년만. 내년에 서령이 시험 끝날 때까지만 계세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나를 놓친 내는 모르는 채 해준다.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 나는 갑자기 놓친 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싶어진다. 나는 안다. 놓친 내가 나라는 해가 없이는 곧 음지식물처럼 시들시들 말라 가리라는 것을. 햇빛을 내리쬐어 주어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달처럼 놓친 내는 아들인 내가 바라보아 줄 때만 그 얼굴이 빛을 발했다. 그런데 문제는 놓친 내에게 빛을 내려주던 나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내 자식들의 환한 웃음이 빛으로 내려줘야만 나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한 어머니에게 전해줄 빛을 발산해낼 수 없는 것이다. 놓친 내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돌아다 보자 놓친 내가 살풋이 웃음을 짓는다. 종이장 같은 당신의 피부 가득. 잔주름이 모아진다. 웃음은 점점 입가로 그리고 온 얼굴로 그리고 온몸으로 번졌다. 오랜만에 보는. 그러나 기억 속에서는 늘 보던 어머니의 바로 그 웃음이었다. 우물가였을 것이다. 장막 끝에 드디어 얼굴을 내민 햇살이 새롭게 눈부셨다. 어느새 무성하게 자라오른 호박잎 사이로 애호박이 사내아이 고추처럼 대견하게 내보였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아들을 본 어머니 얼굴은
두레박에 넘쳐 흐르는 물은 아랑곳 없이 밭꽃처럼 피어났다. 책 보따리를 허리에 둘러매고 뚝방길 넘어 학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얼어붙은 둔벙 위에서 종일 썰매를 지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어머니 웃음과 마주쳤다. 돼지 구정물을 나르다가 늦가을 묻어둔 동치미를 언손에 담아들고 나오다가도 아들 모습만 보면 당신의 얼굴은 몸 안에 갑자기 조명등이 켜진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시금 눈이 펑펑 울면서 쏟아진다.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앞 유리창을 닦아댄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닿는 곳마다 검은 소나무 숲에서는 한방눈꽃이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거리 굽은 노송의 치엽 위에 어느 계절의 꽃보다도 환한 겨울꽃이 기적같이 피어나고 있다. 순간 노친네가 정색을 하며 합장을 한다. 숲 가장자리에 절의 위치를 알리는 만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차의 동그란 불빛이 조명등 효과를 내어 표지판에 만자는 신비스런 느낌이 들게 한다. 길상해온. 부처님 가슴에 있는 형상이라고 했던가? 노친네는 그 뜻을 알기나 하는지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연신 고개를 조아린다. 세속 도시의 일을 까맣게 모르는 종소리가 천연스럽게 울려 퍼진다.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그리며 나는 차창을 열고 어쩌면 다음으로 이어져 나올 목탁 소리를 기대했다. 작품에 대한 해설입니다. 박명희 작가의 소설 신고려장은 현대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경제적 논리와 개인주의적 가치관 앞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재편되는지를 서늘하면서도 가슴 먹먹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소설은 낡고 병든 자동차인 구형 소나타를 힘겹게 몰고 눈 내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자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엔진 소리가 마치 가래 끓는 소리처럼 들리는 낡은 자동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제는 효용 가치를 다하고 가족의 짐이 되어버린 어머니인 노친네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화자인 아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후 경제력을 상실했고 그로 인해 가정 내에서의 발언권과 권위마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반면 그의 아내는 남편의 퇴직금으로 차린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주도권의 변화는 곧 가족관계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며 고부 갈등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를 생존과 공간의 문제로 확장시킵니다. 이야기의 핵심 사건은 어머니를 산속의 절로 모셔다 드리는 여정입니다. 겉으로는 어머니가 손녀의 대학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 불공을 들이러 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족들의 눈치와 불편함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의 자발적인 유배이자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며느리와 손녀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좁은 아파트 공간을 침해하고 생활 방식을 간섭하는 불편한 이물질로 취급됩니다. 아내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로 시어머니의 전근대적인 생활 방식을 비판하고 손녀인 서령은 자신의 공부방과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특히 새벽에 귀가한 손녀와 할머니가 충돌하는 장면은 세대 간의 소통 단절과 가치관의 차이가 더 이상 봉합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갈등 속에서 화자인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 사이에서 아무런 중재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방관자로 남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알면서도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내의 결정을 묵인하고 딸의 반항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사진들을 정리하여 불태우고 평생 아껴온 옷가지들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심지어 윤달에 미리 장만해 두었던 수의를 챙기고 자신이 쓰던 옷장마저 남에게 줘버립니다. 이는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주변을 정리하듯 자신의 존재 흔적을 스스로 지워나가는 행위로 자신의 자리를 자식들에게 내어주기 위한 뼈아픈 자기희생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준 자개장롱을 자랑스러워하며
며느리에게 대물림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장롱이 놓였던 자리는 손녀의 독차지가 됩니다. 며느리에게 칭찬받기 위해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현대식 가전제품으로 대체하며 어머니의 노동력마저 거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현대적인 삶의 방식 앞에서는 촌스럽고 비효율적인 간섭으로 치부되는 현실은 독자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폭설이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을 때 지나가던 청년의 도움으로 스타킹을 이용해 임시로 펜벨트를 대신하는 장면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는 그 임시방편의 끈은 마치 위태로운 어머니의 목숨줄 같기도 하고 끝까지 자식을 위해 헌신하려는 어머니의 질긴 모성애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차가 멈춰섰을 때 추위 속에서 웅크리고 잠든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들은 비로소 어머니를 보호자가 아닌 보살핌이 필요한 약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어머니 역시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기에 절에 도착해서도 짐짓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이라 믿으며 끝까지 자식의 짐을 덜어주려는 어머니의 태도는 눈물이 날 만큼 숭고하면서도 비극적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차창 밖에 눈 덮인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합장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멀어지는 차를 향해 짓는 미소는 이 소설의 백미이자 가장 가슴 아픈 절정입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체념과 용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동시에 담고 있어 독자의 가슴을 둔중하게 때립니다.